네, 반갑습니다. 꼼꼼한 생명과 김대석입니다. 오늘은 생물의 특성,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교과서에 보면 이 생물의 특성 파트가 아주 짤막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본 챕터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 생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물의 특성 파트 설명보다는 좀 더 길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책의 내용에 없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뒤에 본 챕터에 가서 다 등장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과정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참고 잘 따라오시면 뒤에 실제로 우리가 이 발생과 생장 과정을 공부할 때 현재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다시 재현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어렵더라도 지금 이 과정을 좀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생과 생장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과 생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책에 한 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고 그 두 줄 정도, 그러니까 발생과 생장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 정도만 이해하시면 사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본 챕터에 들어가서 발생과 생장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생물의 특성에서 배운 발생과 생장에 대한 내용만 갖고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발생과 생장의 본 챕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생과 생장의 정의를 먼저 이해하시기 전에 이 발생과 생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포라고 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는 어디 특정한 조직과 기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세포는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이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은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 부르는데 이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세포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생식을 담당하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과 또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겠죠. 이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염색체가 2에는 46만큼 들어있는 것이 바로 체세포고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가 N은 23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생식세포입니다. 여기서 좀 막히기 시작하죠. 2에는 46이 뭐고 N은 23이 뭐지?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2에는 46, N은 23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어떤 독특한 형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또는 뭐 토끼는 토끼대로 또 소는 소 나름대로 어떤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각각의 생명체마다 독특한 형질을 나타내는 이유가 그 생명체 내에는 유전 정보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전 정보. 이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 형질에 대한 정보를 뜻하겠죠. 그래서 개구리면 개구리 또는 토끼면 토끼 나름대로 어떤 형질에 대한 정보, 그 정보가 체내에 저장되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정보가 DNA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DNA 속에 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우리 몸 속에 그 DNA 속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염색체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염색체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46, 23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에는 46, N은 23이라고 쓴 것은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염색체 수는 각기 제각각이겠죠. 저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 몸속에는 염색체수가 46개가 있습니다. 각 세포마다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뭐 46개를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45, 46 해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46개가 있으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46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요 염색체는
DNA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뭐 피부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화효소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이런 정보들이 여기 전부 다 요 속에 전부 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에 소화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2번 염색체도 역시 소화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염색체는 뭔가를 표현하는 형질을 항상 한 쌍으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항상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소화효소 만드는 유전 정보를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3번에는 만약에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 정보가 있다면 이것도 똑같이 혈액형을 결정짓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빠로부터 하나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46개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습니다. 소화효소 갖고 있고, 소효소 갖고 있고, 혈액형 갖고 있고, 혈액형 갖고 있으니까 역시 3번 염색체와 4번 염색체도 동일한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에 45번과 46번도 역시 동일한 염색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염색체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겠죠. 항상 두 개씩 쌍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45번, 46번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N은 46이라고 했을 때 이 2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쌍으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염색체와 2번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 서로 같은 염색체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 부르고요. 역시 3번, 4번도 마찬가지고 45번, 46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한 쌍을 구성하고 있는 EN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모두 46개 존재한다. 즉 23쌍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1번부터 44번까지의 염색체, 1번부터 44번까지 염색체는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뭐 소화효소 만든 거라든가 이렇게 생명현상과 적 관련이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상염색체라 부르고요. 45번, 46번 같은 경우는 이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서 남녀의 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본 챕터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 속에 염색체 수가 46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이것을 좀 수정을 할 겁니다. 그때까지 일단 이건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두 개의 세포, 이걸 딸세포라고 부르는데 이걸 모세포, 딸세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두 개의 어린 딸세포로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세포 속에는, 이 모세포 속에는 염색체 수가 46개가 들어있겠죠. 이에는 46개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 염색체 수를 그냥 반으로 나눠준다면 이 세포를 가지고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든 이런 세포를 가지고서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지만 이 어린 딸세포 속에 존재하는 염색체 수도 똑같이 이에는 46이라고 하는 똑같은 동일한 염색체 수가 들어있어야지 이것도 사람의 세포로서 그 다음에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어린 딸세포도 역시 사람의 세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염색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세포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분명히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염색체 수가 줄지 않는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 과정,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는 모두 3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세포가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 과정이 염색체, 즉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카피한다는 이야기겠죠? 복제한 후에 그 복제한 염색체를 분배하는 과정. 이렇게 모두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세포가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를 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배하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쉽게 더 설명드린다면 어떤 세포 속에 이런 염색체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를 복제하는, DNA를 복제하는 과정 없이 그냥 분배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분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온전한 생명 활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세포가 성장한 후에는 이 염색체, 즉 DNA를 똑같이 복제한다는 얘기겠죠. 복제한 후에 이것을 똑같이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모세포가 가지고 있던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 똑같은 염색체도 가지고 있는 딸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처럼 이 염색체의 복제 과정, DNA 복제 과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염색체를 분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염색체를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만 실제로 세포 분열할 때는 이런 상태에서 염색체를 복제하기 때문에 DNA를 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염색체 형태는 이것이 똑같이 카피가 된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이 카피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복제를 한 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의 딸세포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분명히 세포는 둘로 나눠졌지만 그 안에 있는 염색체는 복제 후에 분배가 됐기 때문에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모세포도 온전한 사람의 세포로서 역할할 수 있고 새로 생긴 이 딸세포 또한 온전한 사람 세포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제 과정이 세포 분열할 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체세포 같은 경우는 염색체 수가 46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생식을 담당하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왜 염색체 수가 절반밖에 안 되냐면 정자와 난자 같은 생세포를 만들 때는 이 성장과 복제 과정을 거친 후에 분배 과정이 연속적으로 2번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복제를 2번 하고 복제 분배 한다면 체세포를 만드는 분열을 2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복제를 1번 하고 이 분배 과정을 2번을 연속적으로 거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 속에는 이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에 담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한 쌍 중에서 하나씩 고르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반감될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상동 염색체 2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하고요. 또 하나를 고르고 또 하나를 고른다면 23개의 염색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전혀 관련이 없죠.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전혀 한 쌍이 아니기 때문에 EN이 아닌 N으로 표시한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 한 개를 선택하는 그런 분열을 우리는 감수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감수 분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체세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세포의 성장기, 그 다음에 복제, 분배 이렇게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체세포 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발생 과정이고요. 하나는 생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신 후에 발생과 생장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과 생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입니다. 자,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수정란의 세포 분열입니다.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을
우리는 발생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하는데, 자, 여기 정자가 있고요. 여기 난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자 염색체는 사람을 친다면 N은 23이겠죠. 상동 염색체 두 개 중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난자도 역시 염색체 수가 N은 23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정 과정을 거쳐서 수정란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수정란은 정자 염색체, 그 다음에 난자 염색체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수정란의 염색체는 2에는 46, 사람과 같은 46개, 즉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수정란이겠죠. 근데 이 수정란이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온전한 개체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시 정리한다면, 여기에 수정란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정란이 개체가 되는 과정은, 이 수정란이 하나 있으면 수정란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라집니다. 잘라진 건 아니고요. 약간 실금 같은 것들이 가서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에 핵이 있는데, 이 핵 속에는 염색체 수가 2에는 46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이런 과정을 난하알이라고 부릅니다. 난하알이라고 부르는데, 난하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난하알이라고 부르는데, 수정란이 위아래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세포가 되는 거고, 이것도 세포가 되는 건데, 이때 세포가 반으로 갈라지는데, 여기에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도 2에는 46이고요. 요 속에 있는 것도 역시 2에는 46입니다. 우린 이 과정을 이세포기라 부릅니다. 이세포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세포기를 지난 후에는 다시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4세포기가 됩니다. 4세포가 되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각각의 요것이 하나의 세포가 되는데, 요 세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포라 부르지 않고요. 이걸 하나를 할구라 부릅니다. 할구라 부르고요. 각각의 할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2에는 46입니다. 그러니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 할구가 모두 4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옆으로 갈라집니다.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이야기겠죠. 뭐 입체 모양을 제가 다 그릴 수 없습니다만 모두 8개의 세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8세포기라 부르죠. 8세포기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열매처럼, 뭐 제가 뽕나무 열매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뽕나무 열매처럼 작은 할구들이 막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실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배알을 뜻하겠죠. 상실배.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배. 그 다음에 낭배. 그 다음 신경배. 이런 순으로 발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쭉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겠죠. 뭐 성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개체, 하나의 성체가 되는 이 과정을 바로 발생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 발생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세포 분열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발생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8세포기인데, 역시 이것도 2에는 46, 다 모두 2에는 46의 염색체를 갖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2에는 46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많은 체세포를 가지고 있는 이 개체, 하나의 성체도 역시 똑같이 2에는 46의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이 난할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바뀐다면, 이 끝에 생성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성체는 온전한 한 생명체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난할 과정에서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그런 체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난할을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장을 하기 위한 체세포 분열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난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정란의 세포 분열입니다.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2N에서 2N으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는데,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점은 이것은 세포에 성장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포에 성장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인 세포는 세포가 성장하고 복제하고 분배하는데 이 성장, 복제, 분배를 우리는 이 성장기를 직이라 부르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로스가 되겠죠. 그래서 직이라 부르고요. 이 복제는 S기라 부릅니다. 이렇게 복제가 되는 시기를 S기라 부르고요. 분배라고 하는 것은 M기라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체세포 분열을 영어로 이제 마이토시스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같은 메이오시스라 부릅니다. 그래서 M기라고 보통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복제, 그 다음에 성장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포에 성장기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나날 과정은 DNA 복제하고 분열하고 DNA 복제하고 분열하고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세포에 성장기가 없고 오로지 S기와 M기만 구성됐기 때문에 이 나날 과정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세포 한 개의 크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컸지만 반으로 줄어들고요. 4분의 1로 줄고 8분의 1로 줄고요.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의 성장기가 없기 때문에 세포 하나 자체의 크기는 계속 감소합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할구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구의 크기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나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본다면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의 세포 분열 과정으로서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 체세포 분열을 통하여서 세포 수를 증가시키지만 오로지 복제와 그 다음에 분열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세포 하나의 크기, 즉 할구 하나의 크기는 점점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 과정을 다 설명드렸고요. 발생 과정에서 시험 문제 종종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건 동물의 이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병아리가 있고요. 하나는 올챙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하고 올챙이를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개구리의 알에서 올챙이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성체인 개구리가 되기 그 전 단계, 올챙이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발생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올챙이네요. 그 올챙이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발생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성체인 하나의 큰 그 닭이 되기 그 전 단계인 병아리의 성장기 또한 발생 과정으로 본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요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올챙이까지 가는 과정이 발생 과정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병아리가 닭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데 요 성체인 닭과 개구리가 되기 그 전 단계까지가 발생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장이라는 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장인데요.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집이 커지는 거죠. 몸집이 커지는 건데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커지는데 그 몸집이 커질 때 세포의 수가 증가합니다.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몸집이 커지는데 그럼 이 세포의 수가 증가한다, 세포의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역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하여서 세포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체세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이 과정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체세포 분열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발생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집이 커지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정의를 잠깐, 체세포 분열의 목적이죠. 체세포 분열의 목적을 잠깐 한번 다시 정리해 본다면 발생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설명드린 생장이 또 그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복구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복구가 이제 생장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이 복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 몸에 상처 났을 때 그 상처가 그냥 있지 않고 아문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가 계속 생성이 되어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복구라는 개념도 좀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의 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이, 그러면 세포 자체 커지지 않고 세포 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세포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생장하는 것이 훨씬 우리 생명체의 이롭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한다면 세포 자체가 커져서 몸집이 커지는 것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몸집이 커질 때 어떤 단점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세포를 정육면체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 형태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세포라고 가정합시다. 세포고 가로 세로 높이가 1cm라고 가정합시다. 1cm, 이것도 1cm, 이것도 1c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 이걸 하나의 세포로 간주했을 때 이 세포의 부피를 한번 재볼까요? 자,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널비, 표면적이 되겠죠. 표면적을 한번 재보면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일 때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입니다. 만약에 이 세포가 이렇게 부피가 전체적인 크기가 2배로 커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세포가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커졌다고 가정한다면 가로 세로 높이가 2cm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이렇게 2cm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포의 부피를 한번 재볼까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표면적 한번 볼까요? 자, 표면적은 한 면의 넓이가 4제곱센티미터인데 6개가 있으니까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2배 커졌는데, 2배 커졌을 때 부피 한번 볼까요?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에서 8세제곱센티미터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8배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에서 64제곱센티미터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배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배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커졌을 때 부피는 8배 증가한 반면에 표면적은 4배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부피의 증가량에 비해서 표면적의 증가량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낮아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세포가 커지게 되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이 생명활동, 생명현상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것이 어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냐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위 부피라고 하는 거, 이 전체 부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포 전체가 커지게 되면 물질 대사량이 증가합니다. 결국 단위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할 수 있는 물질 대사의 양을 뜻하겠죠. 그 다음에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포의 표면적, 이 겉에 그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의 물질을 받아들이고 또 물질을 바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질 출입량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포 자체가 커져서 생장을 한다면 물질 대사는 많이 증가합니다만 그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물질이 출입해야 되는데 그 물질 출입의 효율성이 거기에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온전히 이 물질 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집이 커지기 위해서 세포 자체 크기가 커진 것에 비해서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우리 생명 활동을 계속 유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포 자체를 키우지 않고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생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단위 부피라고 하는 것은 물질 대사량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출입의 효율성을 뜻하는 건데, 이 물질 대사량은 8배 증가했습니다만
물질 출입량은 4배밖에 증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 생명 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포는 커지지 않고 숫자가 증가해서 몸집을 키운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성장과 복제와 분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 수는 변함없이 2N에서 2N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발생 과정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발생 과정에서는 세포의 성장기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세포의 성장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복제, 분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세포 자체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세포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생 과정과의 또 다른 차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여기서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선생님, 그러면 세포 자체가 너무 커지게 되면 물질 출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세포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네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세포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물질 대사와 물질 출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반면에 너무 작게 되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세포 소기관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담을 수 없을 만큼 작아진다면 별 의미가 없어지겠죠. 결국 그래서 세포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갖는 것이 최선치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커도 효율성이 떨어질 거고요. 너무 작아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세포는 이렇게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고려해서 세포가 작은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계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세포들은 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를 좀 손해 보더라도 그 기능에 맞게끔 분화된 세포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근육세포라든가 신경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원형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표면적의 비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만 근육세포라든가 신경세포들이 담당해야 되는 그 기능 자체가 좀 특화됐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발생과 생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면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은 우리가 생장이나 어떤 상처 치유를 목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로서 성장과 복제와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순환되는데 이것이 무한히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세포 분열을 멈추겠죠. 이렇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정 수준에 맞게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유지가 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 세포는 무한 분열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세포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또 이 세포 분열을 어떻게 조절하냐라고 하는 것도 뒤에 가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생과 그 생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칠판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좀 담지 못했습니다. 좀 여기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뒤에 본 챕터에 들어가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실에서 현재 저 혼자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버튼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나와서 또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버튼도 끄고 이런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카메라 앞에 쓴 게 이렇게 좀 낯설고 해서 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말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뚝뚝 끊기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이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그 수업 하는 게 많이 좀 익숙해지도록 저도 많이 연습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수업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